안녕하세요. 다양한 수학 고민을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내 자녀와 펼치는 수학과의 전쟁만큼이나 내 속을 끓이게 만드는 또 다른 전쟁이 있죠. 바로 스마트폰과의 전쟁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 아이가 방에 혼자 앉아서 계속해서 친구들과 문자를 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그리고 게임하는 모습 보면 정말 속이 터져.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머님들의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수업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은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수다학을 꽉 채워주실 네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일희 씨는 학창 시절 때 스마트폰은 뭐 당연히 아니었을 것 같고 삐삐 세대인가요? 저는 삐삐 세대였죠. 갖고 수업 시간에 삐삐가 딱 오면은 뭐 메시지 떴을 때 뭐 일 써 있고 하잖아요. 맞아, 몇 개 있다고. 네, 그러면 이제 수업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빨리 공중전화 가가지고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수업에 집중이 안 되고 좀 방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도 좀 이 부잣집 애들은 삐삐를 안 쓰고 시티폰이라는 걸 썼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공중전화 근처에서 전화할 수 있는 휴대폰 같은 거거든요. 그 친구는 나보다 또 5분을 공부를 더 하는 거죠. 왜 공중전화에 5분 안 기다려도 되니까요? 네. 아니 뭐 그래서 이 고등학생...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수학을 잘 못했어요. 말이 돼요 지금? 마무리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근데 정말 삐삐에서 뭐 빨리빨리 천사 이런 거 뜨면 일단 그 전화를 하러 갈 때까지는 뭘까? 누굴까? 궁금해. 왜 그러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공부에 정말 방해가 됐을 것 같아요. 하물며 삐삐도 아니고 스마트폰이면 더 방해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사의 내용을 좀 더 살펴봐 드리면 스마트폰으로 일단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게도 하고 또 보충 수업 시간에는 입시 학원이 제작한 동영상도 보고 뭐 숙제도 제출하고 또 테스트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방침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시험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본다 이런 얘기잖아요. 좀 걱정이 되네요. 저는 오히려 간편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 왜냐면은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면은 그 컨닝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 종이로 했을 때만 해도 보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글씨가 다 들어오니까. 근데 스마트폰 조그만 데다가 막 답을 적으면 컨닝하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반대로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핸드폰을 해킹하기 위해서 이 초등학교 때부터 해킹 기술을 배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I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희망이 생기네요. 걱정과 희망 참 이게 만감이 교차하는. 근데 제가 그 말씀하시는 동안 저 뭐라고 이제 리액션을 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김희진 선생님 얼굴을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구나라고 보시는 것 같았는데 사실 요즘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일 텐데 선생님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아이들 많이 들고 다니는데 이거 활성화되기 전에 디지털 교과서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한동안 그 1, 2학년 아이들과 함께 계속 그 정보기기로 수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고 났더니 애들이 계속 그거에 노출되다 보니까 화장실에 갈 때 문을 이렇게 터치를 하더라고요. 슬라이드로. 네, 이렇게.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닌데 긍정적인 면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테스트 같은 경우 스마트폰으로 하면 동영상을 이용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제시된 지문만 읽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고서 그것에 대한 생각도 논할 수 있고, 그러니까 평가 유형이 달라지는 거죠. 또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서는 선생님의 설명에만 의존했던 것을 아이들이 뭐 직육면체를 120도로 꺾어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현해 볼 수 있고, 넓이 구할 때도 반 잘라서 삼각형, 사각형 각각의 넓이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각화돼서 보면서 더 이해가 쉽고 또 관련된 영상이나 자료도 쉽게 불러올 수 있어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면도 근데 있죠. 문제점이 있네요. 또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또 빈부의 격차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같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고사양인 친구는 애보다 1초라도 더 먼저 보는 거야, 영상을. 애는 요금이 밀려가지고 중간에 3G가 끊겼습니다 하면서 중간에 동영상이 멈춰 있어.
그러면서 또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네. 수학을 멀리하지 않을까. 그거는 그 나라에서 좀 어떻게 해결해 아니죠. 주겠죠. 보급 요금 아직은 똑같은 거 줘야 돼요. 일본이니까요. 네. 네. 근데 김희진 선생님이 긍정적인 부분도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사실 민성원 소장님께서는 늘 항상 스마트폰은 집중력에 방해가 되고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저는 약간 고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한 2, 3학년 이상의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는 그냥 스마트폰을 관두는 것만으로도 1등급씩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스마트폰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걷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자동차를 안전벨트 매고 타고 그다음에 신호등 앞에서 조심하고 하는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마 지금도 그때가 된 것 같은데 스마트폰을 안 사용하면서 세상을 산다는 거는 불가능하니 사용하면서 통제되게 절제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가르쳐주면 그게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좀 함께 연구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고 교수님, 일단 이건 이제 일본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수학 시간에도 이런 게 도입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무래도 개별 선생님의 관심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도입이 되거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지정한 스마트 스쿨에서는 활용을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존의 그 이러닝의 세대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스마트 러닝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 강점이 학생 개개인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풀었던 문항의 모든 유형, 난이도, 습관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이 아이한테 맞는 맞춤형 학습 자료를 제공을 하고 다시 또 그걸 분석하는 그런 데이터 분석 기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라서 네. 이 강력한 기능을 스마트 기기로 하는 것을 이제 조금 그런 이제 공급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불편함을 좀 넘어서서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그런 방침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네. 아마 지금은 좀 불안정하고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머지않아서 이게 이제 완전히 효과성이나 문제점이 보완이 되면 도입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여기서 학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 생기게 되면 역시 쓰는 거. 이렇게 예. 타입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꽁꽁 찌르지 요거 쓰는 새 근육도 이제 발달 안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무리 스마트폰을 교재로 쓰더라도 반드시 연습장에 손으로 쓰는 연습은 잊지 말고 계속 해줘야 네. 지능 발달에 그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나 균형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시대가 바뀌면서 교육 환경도 많이 달라진다. 교육의 방법도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내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 방식도 다시 한 번쯤은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수다하게 노크를 해주신 주인공 과연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양재동을 찾았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제작진을 반갑게 맞이하는 이분이 은영의 엄마 신연아 씨입니다.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수학 성적이 한 50에서 60점 정도 나와서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적도 안 오르고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에서 신청이 됐어요.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는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5, 60점이면. 책이 엄청 많네요. 네. 와. 1년에 400권 이상 책을 읽어 독서왕상을 놓친 적이 없다는 은영이. 명작 소설부터 과학 서적, 역사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을 섭렵했습니다. 문제집은 잘 풀고 있는데 개념도 이해하는 것 같은데 서술형이나 조금 꼬인 문제가 나오면 안 하려고 해요. 제가 4학년까지는 가르쳤는데 그 이후는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붙였는데도 성적은 안 오르고 있어서. 그럼 이제 은영의 방을 한번 살펴볼까요? 책상 대신 바닥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하는데요. 책장 가득한 책과 문제집을 보니 엄마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집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잘해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다 풀어놓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집중해서 수학 공부를 할 때는 풀이 과정도 깔끔하게 쓰지만 문제는 집중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글씨 조금밖에 잘 쓰는 편인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백지 상태로 하나도 안 풀어놓고
이 상태로 있으면 제가 좀 답답하고 화도 나고 좀 그렇거든요. 낙서도 좀 하고 모름에 별표 쳐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도 있고 이렇게 막 낙서도 해놓고 공부를 하면서 좀 다른 데 정신을 판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네요. 이렇게 보면은. 네. 엄마는 물심양면 노력하지만 은영이가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좀 쉬운 거는 잘 풀고 어려운 거는 그냥 두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나오게 되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거. 그것 때문에 제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집중도에 따라 확연히 차이 나는 문제풀이.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합니다. 왜 그 문제집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푸는 방법을 이렇게 적어 놓은 데가 있으니 그걸 보고 풀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른다. 그러면 안 해요. 수학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법이 잘못돼서 그럴 수 있을까 싶어서 저는 그 방법 좀 찾고 싶어요. 은영이의 수학 공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네, 오늘 수다하게 노크를 해주신 어머님은요, 중학교 1학년 김은영 양을 키우고 계시는 어머님이세요. 수학 공부를 일단 많이 시키고 있고, 그리고 양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적이 안 오른다라는 게 어머님의 고민이시고,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앉아있는 시간 엉덩이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좀 어떠세요? 이리 씨는 그런 아니, 적 없어요?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한참 또 이제 이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뭐 인피니티도 써 있고 뭐 시온 오빠 써 있고 하는데 관심 가는 게 너무 많죠. 네,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사실은 저도 학교 다닐 때 등교할 때 예쁜 여자를 한번 보고 나면 네. 여학생을 보고 나면 공부하다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자꾸 걔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거울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실망하고 그러면서 부모님 원망하고 그러면서 성형외과 검색해보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수학 걔 하나 때문에 1시간을 까먹는 거예요. 어우, 너무 답답해요. 내 아이가 이러고 있으면 정말 저 잡생각이 또 꼬리에 꼬리를 맞아요. 물고 맞아요. 가가지고 그냥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것 같은데. 그러면 맞고 나서 내가 또 친자식이 맞나? 왜 우리 엄마 날 싫어하자? 또 그 고민을 1시간 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근데 사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나이인 것은 이제 이해를 하는데, 어머님이 아이가 수학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걸 생각해 보면 어머님 좀 속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요, 수학 과외를 지금 시키고 계시고요. 또 특별하게 1:1 수학 화상 과외까지 시간을 들여서 시키고 계세요. 또 학습지도 꾸준히 시키고 계시는데, 사실 그래, 나도 이만큼 내가 얘를 가르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지? 이런 생각들 많이들 아마 꼭 은영이 어머님뿐만이 아니라도 많은 부모님들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봐야 될까요?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수학을 못하니까 걱정돼서 수학책을 많이 삽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할 거라 생각하고. 아, 네. 두 번째는 학원을 보내보는데 학원에서도 이렇게 좋은 성과가 안 나와요. 그것도 과외를 시키고 그것도 안 된다니까 인터넷 사이트까지 들어가서 화상 과외까지 또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학교 진도, 학원 진도, 과외 진도, 인터넷 화상 과외 진도가 조금씩 다 달라요. 게다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그리고 거기서 내주는 숙제도 또 어마어마하죠. 그걸 다 하는 게 아니고 다 안 하는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하위권인 학생들은 그거를 하나만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정말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하는 척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얘한테 제일 잘 맞는 거 하나만 선택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얼핏 보기에도 좀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김희진 선생님은 이럴 경우에 정말 하는 만큼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거를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 싶으세요? 보통 이제 엄마들이 고가의 캠프를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성 캠프라든가 네. 학습 캠프를 보내는데, 그때 가면 그 아이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환경도 다 변했고 사람들의 리액션도 뛰어나서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가 보다, 나도 할 수 있나 보다 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어서 변해서 오거든요. 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엄마의 눈빛은 자 이제 값비싼 캠프의 값을 하렴 네, 눈빛으로 쳐다본단 보여줘. 말이죠. 네, 보여주렴 하면서 이제, 그런데 아이가 떠나기 전과 환경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엄마는 자신들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효과가 안 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효과가 안 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우선 아이를 둘러싼, 내 아이를 둘러싼 환경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어머니한테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경제적으로 윤택한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좀 어렵게 자랐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한테는 뭔가 해주고 싶은 욕망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내가 혹시 수학 과외를 받았다면, 수학 학원을 다녔다면 훨씬 잘했을 텐데 그래서 뭔가 많이 해준다는 거죠. 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때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에 많이 해주죠. 그런데 그것들을 집에 가득 놔두는데 집이 이렇게 넓지도 않은데 그 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 환경이 쾌적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읽을 것 같으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읽은 책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과거에는 부족에 의한 질병이 많았다면 지금은 과식에 의한 질병이 많은 것처럼 오히려 좀 적게 해주는 그런 그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문제집을 풀었을 때를 보면 정말 극과 극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 아 진짜 막 짜증나 써 있는 그 부분에는 막 온갖 낙서와 빨간색, 파란색 볼펜 다 있었고 오른쪽에 잘 풀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 맞아요. 그러니까 왼손이랑 오른손으로 쓴 것처럼 너무 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이사이에 그런 또 남자 이름, 네. 남학생 이름도 보였고 또 연예인 이름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누군가를 좀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지금 공부보다도 좀 이성에 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더 걱정되시는 거죠. 그럼요. 어떻게 보면 김인진 선생님 그 수학 문제집 풀이한 거 보면서는 또 어떤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셨나요? 제가 주의 깊게 본 거는 아이의 그 세모 표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가 있으면은 부분 문제 1, 부분 문제 2 이렇게 작은 문제들이 뭉쳐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처음에 봐서 어려우면 보통 아이들은 그냥 통째로 별표를 친다던가 세모를 쳐서 넘어가든가 하거든요. 근데 얘 아이는 봤더니 작은 문제에도 세모, 2번에도 세모. 그러니까 앞에 게 안 풀렸는데도 뒤에 거를 또 풀어보면서 노력을 한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되게 애를 쓰는구나.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썼구나. 하지만 그렇게 애 쓴 거에 비해서 뭔가 궁금한 걸 해결해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안쓰러운 고군분투의 흔적? 뭔가 투입이 필요하다. 진짜 도움을 주면 이 아이는 확 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은영이의 지금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기 위해서 민성호 소장님께서 몇 가지 검사를 또 진행해 주셨어요. 검사 결과 좀 함께 볼까요? 네, 검사 결과 보면 단기 기억력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높고요. 집중력을 평가하는 속도는 상수준이에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소검사 결과를 보면 시각적 집중력을 얘기하는 기호 쓰기가 거의 영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중력이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집중력은 좋다. 그래도 집중력이 안 좋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약점 지능을 보면 어휘가 매우 낮아요. 그다음에 공통성, 추론 능력이거든요. 공간 지각력, 그다음에 연산 능력 이런 것들이 평균보다 월등히 낮다는 거죠. 이걸 평가해 봤을 때 이 아이가 그 공부를 잘 못하거나 하는 이유는 분명히 환경에서의 습관의 문제지 유전적인 문제는 아니어서 습관을 바꿈으로 인해서 앞으로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이 아이는 동기의 문제, 즉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서 못하는 쪽이기 때문에 동기하고 습관을 바꿔주면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는 친구예요. 굉장히 희망적인 또 얘기를 그러니까요. 해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가 사실 이 검사 결과에서 나오면 이걸 어떡하지라는 생각, 그러니까요. 어떻게 도와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타고난 집중력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검사 결과 보고 조금 의아했던 게 이 친구가 언어성이 평균보다 좀 낮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책을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책장 뒤에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전집들 쌓아둔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의도적으로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신 책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책을 많이 접하고
한 아이가 언어성이 좀 낮다는 게 이 아이는 입력을 했을 때 눈으로 읽었을 때 그것을 자기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출력해내는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어려운지 뭐가 막히는지를 아이가 표출을 못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계속 듣고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가 어쩌면 자기가 정말 어려운 게 무엇인지를 판단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신의 상태에서 출력하는 연습,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것을 길러주면 이 아이의 문제를 금방 찾아서 그러니까 집중력도 있다고 하니까 해결할 네.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하는 언어성 생각이 같은 드네요. 거는 친구들하고 또 얘기를 잘 하는 친구들이나 주변에 친구가 많은 친구들은 좀 높게 나오나요? 그렇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가요? 지적 능력에서 언어성이라는 것은 학문적 그 용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논리성하고 유사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말 잘한다고 언어성이 좋다고 그건 보기는 아니군요. 쉽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말을 재밌게 잘하는 거는 동작성이 좋은 거죠. 눈치가 빠르고 추론 능력이 있는 거니까. 본인이 언어성이 좋구나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고 거예요? 물어봤는데 전혀 다른 얘기 알고 안 보니 하고 있었어요. 동작성이었던 거죠? 네. 책을 많이 읽었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지적 호기심이나 나의 능력치보다 약간씩 높은 걸 읽어가면서 이게 수치를 올려줘야 되는데 네. 당구장에 매일 있다고 해도 그 당구 수가 올라가지 않고 신문을 매일 읽어도 좋아지지 않는 거는 이유가 개선 의지하고 레벨을 올리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저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당구장에서도 아주머니가 300 이상은 세워서 찍는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과감하게 세워서 찍는 것도 하잖아요. 당구 치시는 분들은 알아요. 자, 우리 은영이의 그 수학 공부 얘기해서 이제 당구장까지 우리가 지금 갔는데요. 이제 그러면 집중력은 좋지만 언어성이 좀 현저히 떨어지고 뭔가 국어 공부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도 말씀하셨는데요. 자, 은영이를 실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영이는 일상생활에서 엄마 어떻게 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학교 후 바로 수학 공부부터 시작하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은영입니다. 수학 4교육만 3개에 학교 숙제까지 거의 하루 종일 수학 공부만 하는데요. 많은 학습량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없인 풀이에 자신감도 없다고 합니다. 문제를 쉽게 쫙쫙 풀어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잘 설명은 해주시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친구들이랑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좀 더 편하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더 많이 물어봐요. 문제를 풀던 은영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나 봅니다. 좀처럼 손도 못 대고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법한데도 끝까지 풀어보고 싶은 은영이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지만 쉽게 포기하진 않습니다. 저런 분 진짜 짜증나는데.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을 네.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고민하고 고민하던 문제에 결국 별표를 치고 말았습니다. 수학을 잘하고 싶어요. 잘하면 딱히 이유가 있을까요? 너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는 너의 직업이다. 네가 할 거를 꼭 똑바로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아이는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하는 공부가 재미있을 리 없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은영이 방으로 들어와 공부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나가는데요. 은영이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 보이죠? 엄마는 공부를 할 거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자기는 카톡을 하고 있다든가 페이스북 같은 걸 제가 하는 걸 많이 봐가지고 아마 감시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쉬고 있다가 엄마가 갑자기 들어오시면은 감옥에서 막 감시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빠요.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엄마가 저를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수학 화상 과외를 하는 날입니다. 여러 사교육을 하고 있지만 화상 과외는 은영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공부. 그죠? 여기 하나, 둘,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 넷, 이해도 더 잘 여섯, 된다고 일곱, 하네요. 8개 있죠. 우리 은영이는 요게 쭉 바뀌어도 그런데 과외 중에도 불구하고 은영이를 또 살펴보고 가는 엄마.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살짝 들여다보세요. 요때도 예. 요거는 조금
이럴 땐 잘하다가도 은영이 맥이 쭉 빠집니다. 문을 뒤로 보고 공부하는 게 아주 안 좋아요. 누가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아이들이 항상, 집중을 못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입으로도 한번 혹여나 은영이가 힘들어하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듣고 쓰고 말하고. 엄마가 화상과외랑 문제집이랑 많이 사주시고 이거 풀었냐 저거 풀었냐 막 간섭하시는 것도 좀 그래서 힘들어요. 부족한 과목이니까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엄마도 은영이도 노력하지만 좀처럼 오르지 않는 수학 성적. 정말 방법은 없는 걸까요? 선생님, 은영이를 도와주세요. 은영이가 일단은 어머니가 뭐 문제집도 사주시고 과외도 시켜주시고 뭘 해주시고 이게 존칭을 써서 해주시고 그래도 너무 많아서 힘이 들어요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걸 보니까 일단은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고 엄마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시키시는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엄마와의 관계에서 아주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요. 김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어머니께서 정말 아이의 공부를 1순위, 관심 1순위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열정이 아이에게 득이 될 수도 있는데 어머니께서 주의하시는 게 아이의 행동 그리고 결과물에만 관심을 갖지 중요한 아이의 표정은 그렇죠.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할 때 와서 이렇게 쓱 살펴보시고 공부를 얘가 제대로 하고 있나, 몇 개 맞았나 이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막혔어? 요거는 이렇게 틀렸네? 뭐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유머, 이렇게 웃음을 자아내도록 이렇게 아이와 공유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아유 어깨가 뭉쳤네, 그래요. 힘들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좀 풀어주는 그런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살짝 오셔서 이렇게 보시고 가고 그런 게 아이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감옥이라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저는 조금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어머니께서 이제는 자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 은영이가 처음으로 활짝 웃어 보인 건 유일하게 1:1 화상 과외를 할 때였어요. 고유경 교수님, 아이가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방식이 잘 맞는다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일단 아이가 잘 맞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물론 화상과에도 장단점은 있어요. 네. 뭐 장점이라 한다면 아무래도 시간과 공간에 좀 구애를 덜 받을 테고 그렇죠.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은영이의 또 문제점도 잘 지적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아무래도 인간적인 교류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학습 집중도에 대한 어떤 컨트롤이 그렇게 잘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본 느낌은 은영이는 아까 통계를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선생님은 또 기하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진도가 다른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은영이는 네. 통계도 좀 절절매고 있는데 문제집과 선생님하고 네, 공부하는 그래서, 게 지금 다른 네, 거군요. 진도가 지금 다른 학습을 하면 은영이한테 너무 인지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은영이한테 지금 더 필요한 거는 이렇게 학습의 그 체계적인 습관을 갖추는 건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저렇게 화상 과외를 통해서 잘 지원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님 네. 얘기는 이 얘기 같아요. 화상 과외보다는 면상 과외를 해라. 얼굴을 맞대고 얼굴 맞대고 해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이상형인데요. 네. 이상형은 사람을 갈구해요.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은영이한테 다가가고 항상 뭐 잘못된 걸 지적할 때도 웃으면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은영이는 이 선생님하고 있는 수업이 재밌은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단지 이해가 좀 덜 되거나 틀려도 웃으면서 쑥스러워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이 선생님 때문에 공부가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분명히 될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선생님이 계속 뭐 우리 은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계속 귀에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좀 위안을 좀 얻을 수도 있겠다. 특히 싶다. 중하위권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학생한테 미치는 영향이 과목 실력이 아니고 따뜻함이에요. 네. 근데 최상위권은 따뜻함으로 절대로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거든요. 최상위권은 실력. 독하다. 독하네요. 네, 왜냐하면 최상위권은 아무리 선생님이 따뜻하게 해도 실력 없으면 등을 돌리는 거고 중하위권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네.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그 과목이 싫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재미가 없으면 안 들어요. 역시 우리는 중하위권이에요. 우리는 중하위권이었던 거예요. 은영이의 이제 개인적인 성향을 조금 집중해 봤거든요. 네. 아이가 그랬잖아요. 친구들한테 물어볼 때, 그리고 선생님한테 물어볼 때, 그리고 화상 강의할 때가 재밌거든요.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이가 모르는 것을, 그러니까 문제점을 물어봤을 때 너의 잘못을 지적하지 그치. 않고 웃으면서 네.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숙제처럼 늘어놓을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필요한 것만 교류를 통해서, 이 아이는 네. 정서적인 교류를 굉장히 중시하고 이렇게 굶주렸다고 해야 되나, 필요로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해주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친구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더 편하다고 얘기한 거, 더 잘 배울 수 있어요. 뭐 더 머릿속에 잘 들어와요가 아니라 편해요라고 얘기했던 그런 어떤 감정적 교류를 아이가 좀 갈구하고 있다는 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 푸는 방식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일단 한 문제를 걸어놓고 너무 오래 걸려요. 일단은 계속 파헤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뭘 쓰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친구를 집중력이 되게 높게 봤거든요. 네. 사실은 문제 푸는 이제 모습 통해서, 물론 볼펜으로 막 가수 이름 적고 이렇게 이런 거는 좀 하기 싫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가수에 대한 들었지만, 집중력이 높은 거니까 그것도 예. 생각해보면. 수학 시간에도 그 가수 생각하니까 집중력 높은 거잖아요. 아, 나쁜 그렇네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못 풀리고 어려운 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하나하나, 것도. 예, 보면서 다 자기 의사 표시해가면서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휘리 다른 거 예. 넘어가고 뭐 풀리지도 않는데 계속 붙잡고 있는 게, 그렇다고 옆에 뭐 다른 그림을 그린 것도 아니고 계속 머리를 싸매고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집중력이 좋은데, 다만 안쓰러운 것은 요 모르는 그 부분을, 내가 뭘 모르는지를 표현도 못하고 여러 가지 과외도 받고 다른 걸 한다는데 이때 왜 요청이 안 됐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여건상 요럴 때 도움이, 친구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도움이 안 된다면 은영이 스스로 해답지 있잖아요. 네. 해답지를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걸 찾는 연습을, 그 연습을 길들여지면 아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진짜 괜찮은 방법이네요. 정확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네. 지적했는데요. 어머니들이 해답지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잖아요. 끈기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 아까 제가 집중력은 좋은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끈기 있게 보는데 안 풀릴 거라는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넘겨놓으면 나중에는 그 끈기 있게 집중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 이 부분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해답지를 딱 갔을 때, 아, 요거였구나라고 하면 내끼가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 2시간만 지나도 내가 이걸 뭘 갖고 고민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즉시 해답지를 보는 게 중하위권 학습법에 맞는 거예요. 김희진 선생님은 일단 볼펜으로 쓰는 거를 되게 반대하셨어요. 예전에도 그 부분을 좀 지적을 많이 하셨었는데, 꼭 볼펜으로 뿐만이 아니라 노트 아니면 문제 풀이 방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이 친구는 우선은 문제는 꼼꼼하게 읽어요. 근데 그 문제의 조건을,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한번 정리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답을 찾아가는데 막힌단 말이에요. 네. 요 과정에서 해답이 바로 나오면은 다 동그라미를 맞았을 텐데 그게 막혀서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힌 것을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해 놓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백분율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음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메모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도움을 한다든지. 가해 선생님한테나.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막히는 부분을 이렇게 언어로 풀어놓는 거예요. 꼭 수학적으로 그냥 아니더라도. 별표, 물음표 이뿐만이 그렇죠. 아니라 정확하게 적어놓으라는 그렇죠. 거죠. 어디가 나중에 막힌지를. 봤을 때 내가 뭔지 모르니까요. 모르는지 네.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글로 해놓으면 금방 알아서 어디서 막혔는지 기억을 하거든요. 네. 처음부터 노트를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면 이렇게 색깔 포스트잇 같은 거 그래도 붙이는 종이 좋겠네요. 있잖아요. 네. 그거에다가 써서 좀 붙여놔도 좋을 것 같죠. 자, 일단은 하루를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우리 은영이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또 해야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치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이지 못해서 결과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그렇다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저희가 하루 일과표를 또 준비해 봤거든요. 11시부터 7시 한 20분. 그러니까 잠은 지금 충분히 어머니께서 예. 재우고 계시는 것 수학 같아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하네요. 네. 수학 공부가 1시간. 그다음에 그러니까 거의 한 2시간 정도는 하루에 꾸준히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특별히 학원은 보내지 않고 집에서 다 선생님 과외,
화상, 과외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오히려 은영이는 학원이 더 잘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방법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 화상 네. 과외니 개인 선생님이 아니라 그 내용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컨텐츠의 문제. 그러니까 화상 과외든 과외 선생님이 오든 학습지를 하든 내용이 아는 것은 계속 중복돼서 하고 모르는 것을 풀어주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가려운 데가 여기가 가려운데 계속 엄한 데를 긁는 거죠. 가려운 건 여기가 가려운데. 그러니까 가려운 데를 살살 그 컨텐츠를 긁어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긁고는 있는데 너무 그쵸. 긁어서 여기는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요. 내가 다 가려워지는 것 같아. 국민만 봐도. 제가 이제 은영이가 중하위권이라고 봤을 때 선생의 문제도 아니고 화상 과외의 문제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이게 너무 이 아이한테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 거죠. 오히려 가정교사 같은 한 사람이 네. 얘한테 필요한 거를 이렇게 분할해서 어느 날은 수학하고 어느 날은 뭐 요거 시키고 이런 식으로 얘한테 맞춰주는 한 사람이 필요하지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서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엄마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불안 심리거든요. 그렇죠. 얘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나는 뭔가 해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서 화상 과외를 듣고 있고 내가 문제집을 여러 권 사줬고 그래서 그걸 풀고 있는데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얘한테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중요한 게 아니고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뭔가 해줄 걸 난 엄마가 해줬다. 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그 학습 습관을 잡아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네. 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은영이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사실 아이 뭐 시켜놓고 나는 할 도리 했다라고 느끼는 엄마들의 이런 그 심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은영이를 위해서는 엄마가 어느 정도까지만 관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지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 관심과 열정은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신데요. 어머니께서는 방법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개수와 시간, 양에 그걸로 승부수를 두시는데 그게 아니라 은영이와 함께 아예 달성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네. 하루에 3시간을 하든 30분을 하든 상관없이 너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주고 이것만 달성하면 놀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달성을 하고 그리고 작은 일지 같은 거를 작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익힌 개념이 뭐다 정도 장황하게 쓰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해서 얘가 그 내용을 뭘 익혔는지 정도만 어머니께서 내용을 다 공부하실 수는 없으시니까 그런 일지 우리 이런 걸로 확인하자 정도로 그렇게 공통적인 약속을 정해두고 아이에게도 좀 스트레스 좀 덜 주고 이렇게 하면 실력이 오를 것 그거 같습니다. 쓰는 게 더 또 새로운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오늘 배운 게 뭔지 정도는 찝어두고 부담 갖지 않을 정도만. 어려웠던 네. 거 다음에 좀 더 보충할 거 이거는 이제 알았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이렇게 문제집이나 시험이나 설명에 나와도 건너뛸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정리하는 습관도 있어요. 아까 은영이 같은 경우는 습관이 조금 안 돼 있잖아요. 표현하는 습관이. 그래서 겸사겸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어머님은 약간 그 양육 그 방식을 조금 이제 학습에 관여하는 그 방식을 조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부 양이나 분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지 말고 그냥 적절한 정서적 지원을 해주시고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학습 태도라든가 학습 습관이 이렇게 바꿔진다거나 좀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좀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주시고 좀 감탄도 좀 해주시고 네.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한 발 물러서 아이를 좀 즐겁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집중해서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옆에서 그냥 지켜봐 주기만 하는 거라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딱 보니까요. 오히려 은영이가 뭐 배우러 다닐 게 아니라 은영이는 좀 충분히 많거든요. 시간보다 네. 꽉 차 있어요. 오히려 자유 시간이 없어. 그죠? 어머니가 차라리 네네. 어머니가 뭘 딴 걸 배우러 다니시고 좀 아이에게 좀 자유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1시간이든 집에서 혼자 편하게 뭐 TV를 보든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면 어떨까. 네. 엄마가 배워라. 일단은 아이가 뭐 공부를 아주 하기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시키면 일단 하니까요. 그거를 좀 잘 활용을 하셔서 은영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리고 또 하고 싶어하는 방식대로 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학교 1학년 뭔가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라는 방법을 물어봐 주신 오늘의 주인공을 위해서 저희 수학 전문가들이 전해드리는 결정적 한방.
양보다 질. 네, 만약에 그동안 네. 초등학교 때부터 만약에 할당량 채우기식으로 뭐 어떤 양을 정하거나 시간을 정하거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무심코 공부를 했다면 혹은 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서 양을 쭉 늘렸다면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정리해서 밀도 있는 공부를 해라. 마무리가 뭐냐면 하다가 그만두고 하면 해본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마무리를 진 게 없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읽었는데 외웠으면 마무리가 아니에요. 외운 다음에 시험까지 봐야 마무리예요. 네. 그래서 틀렸으면 틀린 거로 끝난 게 아니고 다음번에 안 틀리게 하는 것까지 마무리거든요. 그러려면 양을 좀 줄여서 마무리까지 짓는 공부를 하게 되면 성적이 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유머입니다. 유머. 네, 이 아이는 지금 굉장히 진력이 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무의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아까 화상가에서 표정을 봤지만 실수를 했는데도 그 실수를 집었는데도 재미있으니까 활짝 웃으면서 재미있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유머를 매개체로 정서가 교류되는 사람 또는 매개체를 찾아서 재미있게 재미를 찾아주면 스스로 반드시 해서 성공할 아이입니다. 근데 네. 오늘 좋았던 건 솔루션 3명 다. 그쵸?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왜 이렇게 자아자찬해도 되는 뿌듯하지? 거예요? 제 또 특기가 그래요. 아니 내 것도 안 들어보고 자아자찬하시면 어떻게 내 거 들어봐야지. 선생님 마무리 얘기하시죠. 그래요? 마무리 좀 아, 잘해주세요. 오케이. 마무리 결정적 한 저의 방. 결정적 한 방은 카멜레온. 카멜레온? 네. 카멜레온의 특징이 뭐냐면 환경에 항상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색깔을. 네. 변화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좀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감옥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나가서 친구하고도 공부하고 또 나가서 또 딴 데 가서 장소도 바꿔보고 하면서 다양한 환경을 좀 바꿔보면 네. 집중도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어우, 네. 사람이 네. 느는구나.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 배우죠? 정말 잘하는 거. 오늘 결정적 한 방은 정말 마음에 드네요. 진짜, 예. 네, 어머님한테 꼭꼭 집어서 그리고 또 우리 은영이에게도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정말 조언해주고 싶어요. 양보다 질, 마무리, 그리고 유머, 카멜레온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아마 이 4가지를 잘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양은 확 줄여주시고 정말 질 높은 어떤 공부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마무리를 잘 짓고 유머러스하게 기분 좋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은영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님의 고민도 싹 정리해 드릴 수 있고요. 선생님이 쓱 넣어드리고 한번 써보세요. 감옥에서 막 감시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빠요. 오늘은 은영이처럼 뭔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피드백은 별로 없는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성적을 못 올리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일단은 왜 성적이 안 오르지?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지? 라고 할 때 어떤 부분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매일 일정 시간을 꾸준히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안 오른다면 그것은 방법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셔서 그 방법은 아닌 걸 하셔야 되고 네. 중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실제로 6학년에서 중1로 넘어가면 수학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좀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에는 개념을 익히고 초급 단계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개념을 익히고 초급, 내일도 초급, 모레도 초급 하고 그 초급 단계를 충분하게 아주 열심히 네. 많이 그러니까 중급, 고급을 할 게 아니라 응용 문제를 다룰 게 아니라 그 기초 초급 단계를 아주 충분히 많이 풀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욕심내지 말고. 그쵸. 네. 민성호 소장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이 못하는 아이들한테 목표학습법이라는 거 알려주거든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썼던 방법인데 시험 때는 왜 25문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데 1시간에 혼자 공부할 때는 1시간에 25문제 못 풀잖아요. 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동기와 집중력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학습법에 연습장에다가
1시간 동안 아니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30분 동안 수학 문제 10문제, 네. 단어 뭐 20개 외우겠다라고 간단하게 목표를 적고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내에 시간과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네. 이 방법 보내주고 싶습니다. 이제 아이한테 맞는 그 학습 방법 그리고 교육 방법을 부모님들이 어쨌든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사교육이라는 게 맞는 아이인지 안 맞는 아이인지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교수님? 그건 정말 아이에 따라 다른 것 같고 보통은 막 그 상위권 학생이나 하위권 학생은 좀 1:1 과외가 맞고 좀 중위권 학생들은 학원에 보내는 게 맞다 이런 말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가 다를 것 같아요. 그 가르치는 사람의 그런 지적인 면, 그다음에 그렇게 교수법적인 면, 또 학생을 이해하는 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고 또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중요한 건 내 아이가 또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더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오늘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욕은 있는데 정말 이 한 문제가 너무 오래 걸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 문제 푸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아이들을 위한 솔루션 꼭 듣고 싶어요. 상위권인 경우에는 이제 동기의 문제라면요. 하위권인 경우에는 그 이해를 못한 경우가 많아서 몰라서. 일단 문제를 푸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네. 다시 원론으로 가서 정말 늦게 풀어도 좋으니 제대로 풀고 푼 다음에는 내 걸로 만드는 작업만 가져간다면 네. 속도는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래요. 막 문제 오래 붙잡고 있고 막 머리 진짜 좀 터질 것 같고 이 뭐 유경험자니까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저도 유경험자입니다. 네, 뭐 노력해도 안 되는 막 이럴 때 진짜 답답하잖아요. 저희가 다른 거 없고요. 오늘은 그냥 딱 한마디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보다 질. 내 아이한테 너무 의자에 앉아 있고 얼마나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고 이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집중해서 얼마나 즐겁게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어머님들께서 눈여겨보시고 또 같이 도와주시고 또 내 아이한테 늘 항상 관찰하고 집중해 주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다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즐거운 사역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한 것 같아요.